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급등하며 장중 3,450선을 넘었습니다. 닷새 연속 최고점을 새로 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는 코스피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일 붉은 불을 밝히며 1% 넘게 올랐습니다. 한때 3,452까지 닿았다가 마감 직전 3,450 코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종가 기준 10일 거래일 연속 오른 코스피는 특히 최근 닷새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주식을 사들였고 전날 팔자 주문했던 기관도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주문이 몰렸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 각각 3%, 5% 넘게 오르면서 전체 증시도 덩달아 뛰어올랐습니다. AI, IT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하드웨어가 서플라이 체인에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다 사버리는 거죠. 잠시 주춤했던 방산과 원전 관련 종목들도 다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소폭 하락한 850대 초반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변수가 없다면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국내 정책 낙관론까지 겹치며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갑니다.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우리도 관세 인하가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연방관보에 공지한 문서입니다. 지난 7월 23일 일본과 맺은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0시부터 15%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25%인 한국산 차보다 유리해졌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의 관세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과정이니까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종 결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종 결과.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협상의 후속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사항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협의를 이어갈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하여튼 좀 약간 과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 기업의 이해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주는 것보다 관세를 내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미국에 온 여 본부장은 2박 3일간 머물며 대화 상대방들과 전방위 접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여파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6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 넘게 줄어든 20억 9,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6% 늘어난 55억 달러로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친환경차 경쟁이 치열한 유럽 등에서 선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25% 관세가 올해 안에 인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 이현욱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수준의 관세가 지속할 경우 각각 월 4천억 원, 3천억 원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도 합의부터 발효까지 56일이, 영국차 관세 역시 53일이 걸렸다며 당장 이달 말 한미 협정이 원만히 체결돼도 연내 관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이틀차를 맞아 관세 협상과 미국 구금 사태 등을 주제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끝내 불발돼 여야가 충돌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홍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400만 명 가운데 한국인은 1%가 되지 않는데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인만을 노린 체포작전이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 관세 협상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 금액은 우리나라 GDP의 19.6% 수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측에서 구금 사태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관세 협상은 투자 금액은 비록 크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조율 중인 만큼 최종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 문서화까지 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무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동맹국가에 이럴 수 있느냐는 국민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며 비자 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불리한 한미 관세 협상 대신 내란 종식으로 화제를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한덕수 당시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발언했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하면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결국 무산됐죠?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고 부결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이 다뤄진 자체가 처음인데 총 투표 10표 가운데 반대만 10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처리해왔다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되는 등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고 그런 논리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이후 박지원, 민영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오늘도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거듭 물러나라는 뜻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민주 헌정 질서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과거 형식적인 민주 절차를 갖춘 뒤 독재 권력을 완성한 독일의 나치 정권과 닮았다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결과적인 파멸의 길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당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 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계획 역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급 이후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의 거취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행보가 다른 논란에 가리는 걸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가장 힘을 쏟는 건 경제와 민생,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란 겁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실도 최근 일련의 판결과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당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혁안을 내고 관여하는 혹은 그렇게 비치는 데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AI 3대 강국 도약 등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2배, 3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격이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는 3대 특검 출범 이후로 처음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권 의원 구속심사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혐의를 거듭 부인해온 권 의원은 오늘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정부 특검 수사도 거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때 권 의원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아 실제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도와줬고 국정을 농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서관을 통해서 공범에게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 수사팀장 등 검사 3명을 투입한 특검은 법원에 160여 쪽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PPT 130여 쪽을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죠. 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10시부터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주가 조작을 사실상 기획했다고 보고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서희건설의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함성득 경기대 교수도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함 교수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와 만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함 교수를 상대로 당시 인사청탁 얘기가 오갔는지 또 이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넨 것을 목격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내일 특검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검 측과 협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의 3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통일교 측의 이 같은 입장은 특검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된 직후 나왔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며 자진 출석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자진해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던 특검이 자진 출석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자 통일교 측이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 총재가 출석해도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특검은 3차례 소환을 통보하며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할 준비는 이미 마쳤습니다. 다만 사실상 스스로 소환일을 정해 출석한 한 총재 조사를 진행한다면 특검이 수사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 만큼 실익을 따져 조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고 이재석 해경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건 상황실 보고가 늦었다는 점입니다. YTN 취재 결과 상황실에 보고한 지 25분 만에 이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줬던 70대 남성을 근처 군부대에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사가 물에서 30분 넘게 버틴 점을 볼 때 조금 더 빨리 제때 보고만 이루어졌어도 이 경사를 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독 취재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동훈 기자, 사고 당시 상황실에 늑장 보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네, YTN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줬던 남성은 이후에 근처 군부대 TOD 열영상 감시 장비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해양경찰청 문자망, 내부 통신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상황실의 사고 사실을 보고한 건 지난 11일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인천해경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곧장 주변 파출소들의 헬기와 구조대, 구조함정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뒤이어 근처 군부대의 추적 감시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과 소방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기지국 위치와 GPS 좌표도 6분 만에 파악했습니다. 보고로부터 25분이 지난 새벽 3시 55분 근처 군부대에서 꽃섬 근처에서 한 명을 발견했다고 해경에 전파합니다. 8분 뒤인 4시 3분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한 음식점 근처 해상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보인다고 전달했고 해경은 4시 20분에 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입혀준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실에 보고하자마자 다각적인 공조 요청이 이뤄졌고 덕분에 이 남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네, 결국 파출소에서 곧장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영흥파출소는 신고가 접수되면 곧장 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데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드론 순찰대가 갯벌에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건 새벽 2시 7분이었습니다. 이때 영흥파출소에서는 이재석 경사를 혼자 현장에 보내면서 상황실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사가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2시 42분에도 허리까지 물이 찼고 구명조끼까지 벗어줬다고 한 2시 56분에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드론 순찰대가 위험하다며 지원을 요청한 3시 9분에도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살펴보려고만 했습니다. 현장에 나간 파출소 팀원들이 이 경사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제야 상황실에 보고했는데 최초 신고부터 1시간 20분이 넘게 지난 3시 반이었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이 경사가 70대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이후로 30여 분 동안 물에 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고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TOD 장비를 가진 군인과의 공조를 통해 이 경사를 발견할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해경이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간부들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요? 네, 오늘 해양경찰청은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사고 당시 팀장 등 3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함께 이 경사의 동료 해경들이 함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또 해경은 앞서 꾸렸던 진상조사단 활동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이 아닌 독립적 외부기관에 맡겨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에 있는 노래방에서 또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같은 당 여성 당직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SNS에 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김보협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의 제명 조치와 같은 결정을 내린 거라고 논평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대위는 김 전 수석 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데 거듭 우려를 나타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명할 바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의견을 밝히면 될 일이지 피해자가 들으라는 듯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이 공표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업관계였던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남성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는데 구속 여부는 밤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담배 인정하세요? 네. 범행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A씨는 인천 영종도에서 동업관계였던 20대 여성 틱토커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버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동하다 무주까지 갔고 별다른 연고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무주까지 추적해온 경찰에 자신은 피해자와 다투다 헤어졌다며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지자 5월경 피해자의 틱톡 채널에 투자하겠다며 접근했다가 운영과 관련해 마찰이 생겼고 지난 11일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피해자의 시신에 경부를 압박한 흔적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씨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혼 소송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느닷없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사방으로 뿌려댑니다. 놀란 승객들이 혼비백산 달아나지만 아랑곳 없이 불을 붙이고 열차 안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5월 60대 남성 원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라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열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160여 명이 연기 흡입과 철과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고? 네, 맞아요. 검찰은 원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석 달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를 이유로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다면 큰 피해가 생겼을 수 있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 씨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원 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이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 건을 법여권 주도로 무기명 투표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0표 가운데 반대 10표로 부결됐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 거세게 충돌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저는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권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옹호하고 탄핵 재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주도한 분이 무슨 법사위 간사를 합니까? 반성을 하셔야죠. 내란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내란으로 민주당의 실정 덮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표결 사안이 아닙니다. 표결 사안이. 저 구형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 바람잘 날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해서 우리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제가 아무리 늦어도 어제 그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된 그 검찰 구형 2년 선고 있은 후에 자진해서 그 내정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간사 임명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건 다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반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법사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요. 그건 뭐 어제 구형이 있었던 이 패스트트랙 그 국회법 위반 사건도 있고, 오늘 또 이 논란의 과정에서 제기된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실제 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회법상의 주요 국정조사나 안건 관련된 이해충돌의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간사로서의 직을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함으로써 법사위를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사 내정을 철회할 것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표결로서 선임 절차를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내란 5호에 사과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사과했으면은 이거 결과가 달랐을까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내란 혐의가 지금 있는 걸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어떠한 지금 선고라든가 구형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가지고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고작 구형이라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 검찰의 주장인 단계, 그 단계에 있는 거 가지고 법사위 위원을 그만두라 말한 것은 굉장히 뻔뻔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왜 또 내로남불이냐면 2019년에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자기 지인의 아들을 제명 변경을 요청하고 또 벌금형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을 청탁한 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법사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도 본인은 훨씬 더 심각한 일, 재판 사법부의 어떤 정의를 부정하는 그런 청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을 했었고요. 또 최강욱 의원 같은 게 어떻습니까? 1심과 2심에서 줄곧 유죄가 나왔었는데 내내 법사위 위원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이 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물러났지 않습니까? 본인 재판이 구형도 아니고요. 선고가 1심, 2심까지 나온 동안에도 법사위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비춰본다 그러면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민주당에서는 세상에 선고까지 나왔는데도 법사위원을 하는 거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 반에서 반장을 뽑는데 왜 옆반에서 난리를 칩니까? 간사는요, 각 교섭단체가 우리 교섭단체 대표는 누구다라고 해서 안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그를 존중해서 받아들여왔던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갑자기 이거를 기존 관례를 뒤엎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회 의회주의 협치의 원리를 굉장히 훼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긴 했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근거로 든 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어제 검사의 2년 구형을 받았다, 이걸 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박범계 의원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법사위 간사도 했고 장관도 했다. 그리고 지금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법사위에 들어와 계시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안들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게요. 당시 사건들은 사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 본인의 관련돼서 가족과 관련되거나 그 이해관계를 의정활동에 관여해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이나 공소유지하는 검찰도 국정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본인의 사건이 관여된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 집행 공정성을 해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
그 배우자의 법원장 재직 문제도 다른 사건에서는 엄정하게 봅니다. 특히 법사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 사례를 그대로 본인에게 지금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고소에 의해서 특히 지금 예를 들었던 박지원 의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원이 당시 국정원 내부 자료를 통해 사건을 만들었다는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건과 명백하게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비슷한 사례를 지금 낭여의 사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정치적으로는 법사위 간사라고 하면 사실은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 협의의 대상이고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주체인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것은 법사위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했고 최근에 오늘 부결될 때까지 실제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법 여권이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합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 의원 간사 선임 카드 계속 내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에서 각각 이제 간사를 추천하고 그대로 그게 존중이 돼 가지고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이런 사례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다수당이 또는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그 정당에서 상대 간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양당에서 상임위 위원장을 다 정리를 해 두고도 본회의장 투표를 하면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상대 정당의 위원장들 전부 다 부결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례가 돼버리면.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협치를 하고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선례가 만드는 것은 국회 전체 운영의 대원칙을 훼손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방금 이해충돌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요. 박은정 의원 남편도 변호사고요. 또 추미애 의원 남편도 변호사입니다. 각각 이 배우자들이 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법조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조인들이 내 배우자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장이야. 내 배우자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이야. 이 두 분 다 잘 나가. 라고 하면서 나한테 사건 막히면 재판부에다 영향 행사할게. 라고 하는 그런 상상적인 로비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허무맹랑한 근거 없이 그냥 단순히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장이나 이유 하나만으로 법조인이나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매도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과 또 주진우 의원이 그런 논리라면 지금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 역시도 억지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이 법원 절차 어쨌든 파기환송됐지만 다시 항소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개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이번 재판을 중지로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사안을 이 사안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간사 선임의 문제는 이 상임위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양당이 추천한 간사를 또 특별한 동의를 구하고 이의 없이 통과시킨 게 지금까지 관례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오히려 방해하고 이해충돌 요소가 분명한 인사에 대해서까지 일방적으로 허용한다면 오히려 당초 상임위 운영의 원만한 운영이라는 간사 선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림동 피자집에서 3명을 살해한 41살 김동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인테리어 업주 부녀와 본사 관계자를 살해한 혐의로 41살 김동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살 김동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41살 김동원입니다. 네, 경찰은 심의 결과 지금 피해 중대성 그리고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치 양보도 없는 이 법사위의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집을 할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이건 고집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상임위 위원장이 교섭단체의 간사, 교섭단체가 각각 선임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천한 거죠. 우리가 추천한 간사는 무슨 법적 근거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한 번도 그런 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걸 우리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육선인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사위를 굉장히 독단적으로 운영해보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5선인 나경원 의원 정도 와야지 균형을 잡힌 운영이 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도 민주당과 추미애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두려운가 봅니다. 굉장히 전투력도 있고 또 법조에 있어서는 이제 누구보다 둘째가로 서로 정도 전문가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된다 그러면 쉽지 않게 민주당 마음대로 법사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았음에도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됐다는 사법부의 대원칙이 존중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주자로 완주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 오히려 사법부에 더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를 자기 휘하에 두려고 그러면서 다른 이제 특검 연장이라든가 또 법사위를 폭정으로 이끌려다든가 내란 재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려는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사위를 형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시끄러웠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에서 일하는 점을 들어서 남편 욕먹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 뭐 하시냐 물었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윤리위 제소 방침도 세웠는데 이건 뭐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알고도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런 발언을 하려면 이 박지원 의원의 배우자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는 갖고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어떤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것으로 뭘 착각하고 있었다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끌고 들어온 거고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안 이후에도 계속 고자세를 고집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그 발언을 해놓고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아무리 정치가 이 극단적 대립을 한다고 해도 금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로 넘어섰다고 하면 바로 사과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그걸 통해서 법사위 운영을 발목 잡겠다는 목적 외에 국회가 추구해야 될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행태가 이번 오늘 법사위에서 나타난 겁니다.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단순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냐. 왜냐하면 그때 즉시 보여준 태도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그 당사자인 박지원이 입으로 꺼낼 때 이게 그 과정에서 어수선하게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얼마나 괴통스럽고 괴로운 말씀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알았다고 하면 즉시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그제에 이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 포함해서 추미애 의원, 서영교 의원 굉장히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의원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이제 압박하는 건데요. 심지어는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는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의 사퇴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했다가 그걸 또 번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정청래 당 대표가 개딸을 등에 입고 당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딸들이 원하는 말, 그러니까 강하게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국회를 운영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개딸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은 개딸들이 등을 돌리거나 또는 본인의 지지율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전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제 사퇴해서 쫓아내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상권 분립의 대원칙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여론조사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조금 수위를 낮추거나 또는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무게감 있는 의원들 입에서 뭐 잦은 사퇴,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 당론으로 전할 사항은 아닌 거고 특히 이제 공식적으로 하면 사실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 직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이제 법적 절차이긴 한데요. 뭐 그 상황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방식을 사퇴 요구로 일단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 9일 만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상고심 사건도 이렇게 진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법원 내부에서도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느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회했다, 사퇴해라, 법원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기현 재판부, 이게 지기현 판사가 혼자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한 결정이겠느냐 이런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이 제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했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내지 지기현 판사의 사건 배제 등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해서도 대법원 차원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심,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 내란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적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하고 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법부를 사조직처럼 본인의 어떤 이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의 이 혼란한 어떤 여론을 등에 업고 본인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까지 나갔기 때문에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민의힘은 이것을 상권 분립에 대한 침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2021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안 하셨습니까? 전당적 차원에서 사퇴 요구를 했고 계속 시위했고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막아서다가 몸싸움까지 났었습니다. 마치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해서 절대 존중 입장을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법부 독립이나 재판 독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 사퇴로 이어질지 아니면 탄핵 절차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 차원에서 의사를 모으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은 충분히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당의 주류 의견입니다. 네. 저는 말씀드릴게요. 예.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직위가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죠.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중앙선관위 감사위원들 전부 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행정부 수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해임을 한다 그러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삼권 분립, 삼권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사퇴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대통령이 마치 삼권을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부정한 듯한 그런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40여 명이 넘는 법관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선출직에 대한 위험한 생각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던 게 전체 42명 정도의 법관이 공통적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이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들도 전부 다 그러면 쫓아내거나 탄핵을 시킬 겁니까? 독립되어 있는 법원장들, 재판관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게 맞지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조희대 대법관을 쫓아낸다. 그러면 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여했던 이분들도 다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과연 그게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공화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삼권 분립을 계속 형용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강유전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 발언을 한 이후에 발언을 번복하고 그에 대한 후폭풍을 좀 수습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논의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수습에 들어갔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법원장 사퇴에 관련된 것을 논의했을 리는 없고요.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당초에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첫 문장의 시작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100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 그러니까 권력의 국민 주권을 축으로 해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간의 어떤 그 원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지. 그게 결론이 원칙적 공감으로 났기 때문에 마치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감으로 원칙적 공감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이 잘못 전달된 실수였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은 뭐 분명하게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상호 수석의 오늘 입장으로서 정리된 문제라고 보고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논평은 전달 과정에서의 실수였고 그걸 자꾸 이제 해명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해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이제 잘못 전달됐을 경우에 굉장히 이런 민감한 이슈가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변인실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은 곧 대통령의 의중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중요한 건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강유정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정권 잡은 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변인 하실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대변인들 메시지를 낼 때 어떻게 하느냐? 비서실장하고요, 홍보수석, 정무수석이랑 다 같이 논의해가지고 메시지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지금 대통령의 뜻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부인한 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뒤늦게 깨닫고 이걸 좀 뒤집기 위해서 이걸 또 수습하기 위해서 강유정이 좀 독박을 쓴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라고 한다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의 뜻을 의중을 모르고 본인 개인적인 생각을 대변인 자리에서, 그것도 대통령실 대변인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자격이 있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강유정 대변인의 실수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협상이 잘 되어서 협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밝혔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을 안 했다, 협의문을 작성 안 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즉 관세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건데 잘 돼서, 너무 잘 돼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변명을 했다는 것, 사실상 거짓말인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게 또 들통이 났었고요. 또 추가 협상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 협상을 원하느냐, 추가 협상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믿느냐라고 하면서 또 짜증을 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지금 추가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3,500억 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치열한 밀고 당기가 하고 있는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강유정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이 계속 사실과 다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저런 분이 대통령실의 스피커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불신만 쌓게 하는 일일 것이다.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앞서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문제도 짚었었고 지금 기자들을 바보 취급하냐. 오독오보라면서 언론 탓을 했는데 사실 기자들을 혼내는 듯한 모습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변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까지 제가 평하기는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저도 그 브리핑 장면은 영상으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오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표현상의 실수였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고 하면 그거는 설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만약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언론 공지라든가 아니면 백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을 바로 잡으면 될 일이었는데 추가 브리핑을 하거나 속기록을 다시 작성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나갔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내용의 뒷수습 과정에서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대변인님 말씀 지적 중엔 대변인이 모든 사항을 다 정확히 설명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죄송합니다.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는 그 정도 논평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문서화 합의는 일본도 합의 7월 24일 날 관세 협상 타결 발표가 났을 때 그때 문서화된 게 아닙니다. 그 뒤로 계속 후속 협상을 미국이 요구했고 그때 논의된 내용을 문서화해서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강요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게 9월 4일에 이르러서 MOU 형태로 문서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최종 문서화돼서 강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논평을 할 때는 그걸 문서화하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하고 그걸 또 명확히 했을 경우 예를 들면 3,500억 불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 환수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문서화했을 경우 만약 그 시점에 그대로 했다면 그게 국익에 부합합니까? 지금 후속 협상에서 문서화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 결론을 내고 그것이 필요하면 문서화될 때까지 계속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브리핑을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묶어서 강유정 대변인이 거짓말을 한다, 브리핑을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탄핵 포함한 내용들을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했는데요. 어떻게? 만약에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탄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진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에 6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요. 이게 2027년까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바로 탄핵 소추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공감을 하지 않는다로 제가 한 발 물러서는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그걸 추진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인들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는 반론을 짧게라도 들어야겠네요.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이 조기 종식된 정권의 지금 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언급합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인 위헌 내지 중대한 법률 위반의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사안을 가지고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탄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비상계엄 내란
아니면 국정농단 수준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매번 민주당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100일도 안 돼서 탄핵 언급을 하는데 실제 탄핵당한 정권은 전부 국민의힘 정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인 선물은 현재 90%에서 9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약관이 적용되면서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5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해 연간 8조 6천억 원 시장이 된 모바일 온라인 등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분쟁도 많아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349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사용과 환급 거부가 998건으로 74%를 차지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구매액의 90%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약관 개정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새 환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금 환불의 경우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만 돌려주고 5만 원 초과는 95%까지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 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 그동안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카카오톡 선물은 구매액 5만 원 이상 선물의 경우 9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내 소비 가능성이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서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유효기간 내 상대적으로 소비 가능성이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높여서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선물한 모바일 상품권은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한 환불 수수료 조항도 바뀝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2시에 시작해서 한 4시간 만에 종료된 건데요. 권성동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약 79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지급 신청을 한 인원은 79만 1,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만 명이 수도권 신청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페이백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면 증가분의 20%, 월 최대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석은 과일과 채소 가격이 낮아져 지난해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전통시장 기준 전국 평균 차례상 가격이 지난해 조사보다 3,090원 하락한 28만 4,01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채소와 과일 가격이 내렸기 때문인데 배 가격은 작년보다 17%가량 하락했습니다. 국제 해킹 조직의 SK텔레콤 고객 정보 탈취 주장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늘 관련 주장을 확인한 뒤 SK텔레콤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현장 점검에 나서 신속히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 트랙이 미국 빌보드 앨범과 싱글 차트에서 모두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K-팝 장르가 두 차트를 동시 석권한 건 BTS 이후 처음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 주인공인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서 통산 5주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 중에서는 빌보드 67년 역사상 최장 기록으로 미국 애니메이션 엘빈과 슈퍼밴드의 주제곡이 4주간 1위에 올랐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밖에 극중 보이밴드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유어 아이돌 등 다른 주제곡들도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총 12곡이 담긴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앨범 차트인 핫 200에서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K-팝 장르의 앨범과 수록곡이 앨범과 싱글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것은 지난 2020년 방탄소년단 이후 5년 만입니다. 최근 미국 극장가에서 관람객이 주제곡을 함께 따라 부르는 싱얼롱 상영회가 인기를 끌며 뒷심을 발휘했다는 평가입니다. 뮤지컬 세대라고 할 만큼 그 장르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팬들도 많거든요. 작품 내용과의 어떤 일치율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의 완성도도 특히 K-팝에 이제 굉장히 부응을 하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통산 6주째 1위를 기록한 가운데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은 K-팝과 애니메이션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 오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최고 60에서 80mm, 충남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서부와 전북에는 오후까지, 경북과 제주도에는 오후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 충남 일부 지역에는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5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 32도로 오늘보다 낮아지지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내부 분위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까지 조직 수장에 대해 거취를 압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 힘을 싣는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이후 정무수석이 급히 진화에 나선 만큼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읽힙니다. 다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이례적인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지방법원 판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면서 탄핵까지 언급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의견을 내는 판사들 대다수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일부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상고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인데 사법개혁과도 맞물린 만큼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리면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언급에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우 수석이 재차 선을 긋고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의원총회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 모두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자거나 대외투쟁을 국회 밖에서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2선까지 잃은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명백한 정치 선동이자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다수가 문제 삼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끝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에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각 당 추천을 존중했던 국회 관례가 깨진 건데 범여권은 법정에 갈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내려와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지 2주 넘도록 쳇바퀴만 돌던 법사위에 드디어 간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야 목청 싸움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특히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사는커녕 법사위에 있는 자체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이른바 빠루를 들고 문짝을 뜯어낸 건 민주당이라며 증거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지원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이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았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허위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막 해도 됩니까?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 재판부 설치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실타래는 더 꼬였습니다. 입법부가 선출될 권력은 모든 것에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 마음대로 만들어서 2차 대전 일으킨 겁니다. 헬기를 안 치고 특수부대를 국회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한 게 나치당이지 누가 히틀러입니까?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 관례상 간사는 각 당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인 관계로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에 불참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법력권의 10표,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여야 공방 과정에서 나 의원 배우자가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점도 거론됐는데 뜻밖의 망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장이니까 아내다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법에 따라 표결했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간사 선임을 유지할 계획이라 당분간 전쟁 같은 법사위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 김정민, 남경민 씨에 대한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발장에는 김 씨와 남 씨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이전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언 내용을 조율하고 국회에 나와서 허위 증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뉴질랜드산 녹용을 무허가 한약재로 만들어 판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41억 원어치가 전국 한의원에 유통됐는데 탕약을 다려먹은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복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각종 집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작업장에 사슴 뿔이 담긴 플라스틱 통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약재로 만들려고 이미 기초 작업을 끝낸 것들입니다. 검은 이거 다 하셨네. 보니까 이거 봐. 다 검하시고. 아이고, 냄새가. 간이 건조된 얇게 잘려있는 녹용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경동시장에서 무허가 녹용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자 A씨와 B씨는 상가 건물 한편에 제조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와 뉴질랜드산을 원료로 녹용 절편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7톤을 제조해 5.8톤, 38억 5천만 원어치를 도매상 등 26곳에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업자 C씨는 허가 없이 장소를 바꿔 만든 녹용 절편 0.9톤을 팔아 3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다 합쳐 41억 7천만 원 규모의 녹용 약재는 시가보다 최대 36% 싼 가격에 전국 한의원 등 212곳에 유통됐습니다. 아직 피해 사례는 신고되지 않았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탕약 형태로 먹었을 거로 보입니다. 한의원에 판매가 되다 보니 아마 소비자들도 이 녹용을 가지고 탕약한 제조된 탕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녹용과 녹용 절편 1.4톤, 비밀 장부 등을 압수하고 불법 한약재를 만들어 판 4명과 유통에 가담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어제 새벽 취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묘 담장 기와를 파손하고 달아났습니다. 국가유산청은 CCTV로 파악한 결과 해당 인물이 어제 새벽 0시 50분쯤 기와를 흔들고 손으로 잡아당긴 뒤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112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는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했고 교직원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한 가운데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특공대 투입도 요청했는데 수색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특공대 활동 없이 낮 1시쯤 수색은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 A군을 폭파 협박 신고를 접수한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A군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틀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관세 협상과 미국 구금 사태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며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역시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용 외교를 주창하더니 실책 외교, 더 나아가 실망 외교라고 몰아세우며 비자가 문제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정상회담 때 논의 한 번 안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그 자리에 서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비자 문제, 해묵은 문제 맞죠?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탈냉전 이후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또 미국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남겼으면 후속 협상에 애를 먹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온 겁니다. 지금 완전히 좀 미아같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실무 선생을 타결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애초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던 정부 측은 뜻밖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문서화했다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이 매듭지어지면 국회에도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감한 대미 현안 대신 내란 종식으로 화제 전환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을 옹호하고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대정부 질문 4흘차 주제는 경제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부동산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서 시한에 쫓긴다고 우리 기업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건 돈을 벌러 가는 거지 퍼주러 가는 게 아니라며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내리면서 일본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애초 2.5%였던 관세에 비하면 훨씬 높아서 업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7월 합의대로 현지 시간 16일부터 미국이 일본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을 환영한다면서도 이후 미칠 영향을 분석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全国に約1000カ所ある特別相談窓口における対応や中小企業の資金繰り支援などに万全を期すこととしております。はい。 일본 언론들은 자동차 산업의 관세로 인한 타격은 어느 정도 완화하겠지만 애초 2.5%보다는 훨씬 높아 기업에는 여전히 큰 부담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도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국은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검토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에 투자할 곳을 수시로 제시하고 일본은 미국이 지정한 계좌에 달러를 입금하는데 일본이 입금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익 배분도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갔지만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투자 자금의 조달 방식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이번 관세 인하 조치에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대미 투자액의 쓰임새를 놓고 미일 간 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고용난도 언급했는데 회의 이후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완비된 이후 첫 국무회의로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토대가 균형 발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즉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재차 강조했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국무위원들과 토론에서는 농촌 부지를 활용해 주민의 수익을 주는 햇빛 연금 정책 확대와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도 당부했는데 이후 청년 농업인들도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겸업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농업인 등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자원의 분산과 왜곡을 초래합니다. 농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0일이 청년의 날인 만큼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해 관련 행사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년들과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도 여는데 임기 동안 청년에 집중하는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2.5%가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397만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피해 응답률은 2.5%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많아졌습니다. 지난 2013년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충북 청주시는 인구 88만 명을 넘어서 100만 자족 도시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 유치, 시민과 함께하는 이른바 꿀잼 도시 조성까지 굵직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년간 쉼없이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소회가 있다면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민선 8기 우리 청주시가 출범한 지가 어느덧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고 시민이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청주는 많은 변화와 발전 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과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청주가 100만 자족도시로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가 인구가 줄고 또 소멸 위기에 있는데 우리 청주는 현재 인구가 88만 5천 명으로 그동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특히 3년간 34조 원이 넘는 놀라운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서 100만 자족도시로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주가 우리나라 국가적인 첨단 전략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적 핵심 전략 산업인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최고 중심지로서 그동안 정부로부터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특구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청주는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첨단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청주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꿀잼 도시 청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꿀잼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 오고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공연 등을 통해서 꿀잼 도시 청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최근에 우리나라 도시 경쟁력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 청주가
전국에서 1위 아니면 2위를 할 정도로 최상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결과를 보면 연속해서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우리 청주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 88만 시민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인구가 늘면 교통 인프라도 변화가 필요할 텐데 그동안에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청주는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지역 내 제3순환로가 완전 개통이 돼서 우리 청주 지역 내에는 25분 생활권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가 국토 중심이고 또 청주 오송역이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유일한 분기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선 철도가 고속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3개의 철도가 추가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염원했던 충청권 광역철도 우리 청주 도심 통과가 확정이 되고 충청 CTX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연결돼 있는데 천안에서 우리 청주까지 연결하는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올해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 났지만 잠실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민자 사업으로 제안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우리 현재 청주가 경부, 중부 또 당진, 영덕 간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는데 추가로 4개의 고속도로가 건설이 됩니다. 우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우리 청주 오송에 연결이 되는데 내년에 준공 개통이 될 예정이고 세종 청주 간 그리고 청주 옥산 괴산 간 그리고 김천에서 청주 국제공항까지 4개의 고속도로가 추가 건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광역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우리 청주는 수도권은 모든 교통수단으로 1시간 이내 그리고 전국은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에는 청주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460만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공항 중에는 4번째로 빅4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주기장, 터미널 확충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 전용 활주로만 개설이 된다면 우리나라 제2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앞서서 꿀잼 도시 청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 갈 곳, 볼 곳, 즐길 곳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꿀잼 도시 청주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저희 민선 8기 청주시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꿀잼 공간과 시설도 만들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경기 상황으로 해서 투자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는 대규모 관광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먼저 포베아 복합 캠핑랜드를 유치를 했는데 전국 최대의 복합 캠핑랜드로서 포베아 캠핑랜드를 유치했고 더불어서 미디어 아트 전시관도 유치를 했는데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된다면 우리 청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꿀잼 공간과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우선 원도심에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공연장과 갤러리 13개소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고 있는 무심천이 있는데 무심천에 다양한 수변 공간을 이용한 시설 또
음악 분수대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7개소의 사계절 놀이터 겸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팝업 놀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야간에도 꿀잼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야간 경관 테마파크라든지 미디어 파사드도 설치를 해서 밤에도 아름다운 또 꿀잼 청주를 만드는 등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 꿀잼 도시 청주 얘기까지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범석 청주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우산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다면 내일은 가을비가 오겠는데요. 출근길 무렵에는 중서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영남,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의 양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60에서 80mm, 충남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리 배수구를 점검하고 하천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도 늦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5도, 대전은 28도 예상됩니다. 반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여름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호남 지역에, 금요일부터는 또다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때는 강한 찬 공기가 동반되면서 서울 낮 기온이 23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